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준TV와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미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거의 모든 유럽 축구 리그가 연말 휴식기에 들어갔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연말 연시에 더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축구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축구 종주국 영국에서는 올해 마지막 날과 또 2025년 새해 첫날에도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올해의 문을 닫는 일정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호스퍼와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프턴 원더러스가 코리안 더비 맞대결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의 결과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최근 감독 교체와 함께 반등에 성공한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황희찬 선수의 최근 활약과 경기 분석을 중심으로 전술 프리뷰를 통해 이 경기 미리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정확하게 반환점을 돌게 되는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가 연말에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는 팀은 디펜딩 챔피언으로 현재 리그 순위가 7위까지 떨어진 맨체스터 시티인데요.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12월 29일 일요일 밤 11시 30분에 경기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월요일 0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사우샘프턴,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 풀럼과 본머스,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가 동시에 열리고요. 새벽 2시 15분에는 웨스트햄 대 리버풀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새벽 4시 45분에는 에스턴 빌라 대 브라이튼, 입스위치 대 첼시, 그리고 새벽 5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열리고요. 새해 첫 일정으로 한국 시간 1월 2일 목요일 새벽 2시 30분, 영국 시간으로는 1월 1일이죠. 브렌트포드와 아스널의 경기를 통해서 19라운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현재 18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남은 두 경기의 결과가 있긴 한데 그 결과가 아주 크게 현재 순위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리버풀이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손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선제골을 내줬거든요. 하지만 또 한 번 펼쳐진 모하메드 살라의 활약 속에 3대1로 크게 뒤집으면서 승점 42점으로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가 연기돼서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도 결국 올해를 선두 자리에서 마치게 됐습니다. 첼시가 풀럼과의 경기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 승점 35점 2위에 올라있는 가운데 노팅엄이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최근 4연승의 기세로 승점 34점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18라운드 경기를 남겨둔 아스널이 18라운드 일정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승점 36점으로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의 선두 독주 속에 2, 3, 4,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이 경쟁권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뉴캐슬이 에스턴 빌라의 완승을 거두면서 5위 승점 29점이고 본머스의 돌풍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승점 29점 골득 실차에서 밀린 6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맨시티가 7위, 첼시를 이긴 풀럼도 맨시티와 승점이 같은데 골득 실차 하나 차이로 8위에 올라 있으니 중상위권이 그 어느 때보다 혼전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토트넘은 13위 웨스트햄과도 현재 승점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패배할 경우에는 13위, 14위권까지 즉 강등권과 더 가까운 위치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남은 18라운드의 두 경기는 12월 28일 토요일 새벽 4시 30분에 브라이튼 대 브렌트포드, 5시 15분에 아스널 대 입스위치의 경기를 열리는데요. 아스널이 입스위치와의 홈 경기를 이기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는 접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의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10위권 진입에 어려운 상황이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18라운드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에버튼과 1대1로 비기면서 극도의 부진을 이어갔고 본머스가 크리스탈 팰리스 16위 팀과 힘들게 0대0으로 비겼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도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토트넘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간다면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또 사우샘프턴 원정 승리를 거둔 웨스트햄도 조금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비록 울버햄튼에 패배하긴 했지만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맨유는 그래도 토트넘보다는 경기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웨스트햄, 맨유 그리고 맨시티와 비긴 에버튼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이번에 만나게 될 울버햄튼 등에게
추월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 있고 실제 18, 19, 22가 2부 리그로 강등되게 되는데 그 강등권의 마지노선인 18위 팀과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9점에 불과해요. 그런 점은 바로 이번 19라운드 울버햄튼과의 경기 결과, 그 결과가 패배라면 전지하게 토트넘은 강등권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더 이상 레비 회장도 구단 수뇌부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명분이 바로 울버햄튼의 반등 상황인데요. 울버햄튼이 그야말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다가 입스위치 타운과의 홈경기 1대2로 패배하고 나서 결국 게리 오닐 감독을 경질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임한 포르투갈 출신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울버햄튼을 견고하고 또 단단한 팀으로 바꿔놨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팀을 좋은 축구를 또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든 것인데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 3대0 승리에 이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를 2대0으로 이기며 대량 득점 무실점 승리를 두 경기에 모두 이뤄낸 것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2연패로 흔들리는 가운데 울버햄튼과의 승점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이 시점, 말씀드린 대로 이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승리를 한다면 승점 18점이 되면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가 불과 5점으로 좁혀지는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 분명히 울버햄튼은 경기 내용과 또 밀도와 전술적인 영리함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디테일한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속공 위주,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속도감 있는 전환 상태를 활용한 리그의 성향에 맞는 축구를 하고 있다. 이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레이라 감독이 오랜 감독 경력을 이어오면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도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원해 왔었고 그럴 기회들을 아슬아슬하게 놓쳐오다가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너무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 3대0으로 이길 때는 점유율 46%로 공을 내주면서도 기대 득점 1.11골로 0.8골에 레스터 시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슈팅 숫자 레스터가 9개였지만 울브스가 시도했던 8개의 슈팅에 더 퀄리티가 좋았고요. 빅찬스도 2대1로 앞섰습니다. 그리고 맨유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후반전에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퇴장당한 여파가 있었긴 하지만 51%로 볼 점유율도 올라갔고 또 기대 득점은 0.86골로 맨유의 0.44골과 비교했을 때 경기 전반적으로 위협적인 기회를 2배가량 더 많이 만들었던 것이고 빅찬스도 하나를 열어줬고 그리고 맨유에게는 빅찬스를 하나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슈팅 숫자 7대11로 열세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 슈팅의 퀄리티는 울브스가 높았고 슈팅의 유효성도 더 높았죠. 코너킥도 4개나 얻어내면서 그 코너킥에서도 실제 골을 뽑아냈고 세트피스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다채로운 경기 패턴과 승리할 자격이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승리를 2연승으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게리 오닐 감독도 3백을 쓰긴 했지만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바뀐 경향은 이 3백의 구성에 있어요. 왼쪽에 토티 고메스, 가운데에 부에노, 오른쪽에 본래 풀백과 윙백으로 뛰는 맷 도어티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 맷 도어티가 오른쪽 센터백으로서 대인 수비를 하고 수비 숫자를 커버해주기도 하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본인이 풀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윙백이 아닌 풀백 역할, 즉 배후에 쳐져서 얼리 크로스나 수비 커버나 기점 패스를 찔러주고 오른쪽 윙백으로 뛰는 세메두가 아예 윙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게데스가 뛰면서 세메두와 게데스가 서로 사이드 플레이를 함께 번갈아 가면서 하고 수비를 벌리는 역할들을 해주면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인 주안 고메스와 안드레는 나란히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또 압박도 되고 탈압박도 되고 패스도 되고 공격 침투도 되는 선수로서 많은 역동성을 보이며 어느 상황에서도 공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트누리 선수의 징계 문제로 레스터와의 원정 경기는 왼쪽에 호드리고 고메스를 배치하긴 했지만 아이트누리가 돌아온 맨유와의 경기는 이 측면에 아이트누리가 또 사이드 공격을 함께 차지해주면서 울버햄튼은 이 윙백을 잘 활용한 축구, 윙백을 윙어로 끌어올리고 또 3백의 좌우 스토퍼가 배우 커버뿐 아니라 또 풀백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3백, 4백, 5백의 유연한 이동을 경기 중에 구사하면서 전술적으로 이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공격진은 윙플레이를 하는 게데스 외에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 라르센을 두고 이 선수를 타워로 두고 이선의 마테우스 쿠냐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특히 올 시즌 그야말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포텐을 완전히 터뜨린 브라질 대표 공격수 마테우스 쿠냐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성 안에서 특히 게데스가 울버햄튼에서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경향 속에 최근 주전으로 떠올랐는데 이 자리로 인해 황희찬 선수가 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게데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고 특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하긴 했지만 살짝 몸이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
맨유와의 경기는 황희찬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 특히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고 무너뜨리는 신속성과 추진력에 있어서는 게데스보다 훨씬 좋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야말로 황소 같은 침투를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토트넘과의 경기는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하이라인 축구를 포기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과감하게 황희찬 선수에게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또 주중주말 경기가 빡빡하게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선발 출전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두 차례 페레이라 감독이 이끈 울버햄튼의 경기 평균 포메이션을 보시면 아이투누리가 뛰지 못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는 왼쪽 측면에 배치된 고메스가 조금은 수비적으로 뛰면서 세메두가 높이 올라가고 세메두, 게데스를 중심으로 오른쪽 사이드 공격이 펼쳐졌었는데 맨유와의 경기는 아이투누리가 뛰면서 아이투누리와 세메두가 함께 나란히 측면에 폭을 만들어주고 스리토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등번호 7번을 맡고 있는 미드필더 안드레를 중심으로 패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중앙지역의 점유력과 또 상대 지역의 전방 압박 능력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이 더욱더 좋아졌어요. 측면의 균형이 살고 좌우 측면에서 모두 나란히 상대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공격의 길이 열린 것이고 굳이 짧은 패스나 무리하게 공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상황이 되면 전방으로 때려놓고 돌파하고 롱볼도 적절하게 가미해주면서 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들을 두루 활용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의 연구하는 정말 뛰어난 전술 이론을 갖고 있는 감독이에요. 중요한 것이 이 감독도 포르투 무리뉴 감독을 배출했고 또 빌라스보아스 감독을 배출한 축구 선수 경력보다는 코칭으로서의 전문성과 학위를 갖고 있는 감독으로서 떠오른 인물인데 특히 이 빌라스보아스 감독이 무리뉴의 이 분석관으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빌라스보아스 감독이 포르투를 이끌 때의 수석 코치로 굉장히 오랜 경기를 함께했고 빌라스보아스 감독이 떠난 이후에 포르투의 감독직을 맡아서 포르투에서 포르투갈 리그 2회 연속 우승을 또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과를 통해 사우디 클럽 알 아흘리로 갔다가 그리스 명문팀인 올림피아코스, 튀르키예 명문 클럽 페네르바체 감독을 맡았었고요. 페네르바체를 이끌 때는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알 아흘리를 거쳐 그리스 최고의 명문팀인 올림피아코스 감독을 맡았고요. 그 뒤 튀르키예 명문팀인 페네르바체 감독을 맡았다가 독일의 1860 미넨 그리고 중국 슈퍼리그의 상하이 상강 감독을 맡았는데 올림피아코스에서도 그리스 슈퍼리그 우승을 경험을 했고 또 상하이 상강에서도 중국 슈퍼리그 우승을 이뤄냈는데 이 중국 시절에 지켜봤던 베이징 고안에서 뛰었던 김민재 선수를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본인이 페네르바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했죠. 물론 본인은 중도에 그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상황이 됐고 그 뒤 브라질의 명문팀인 코린치안스 플라멩고를 거쳐서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찌됐거나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 선수와 인연을 맺고 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강한 호감을 보였던 인물이 울버햄튼에 와서 또 다른 한국 선수 황희찬 선수를 만나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은 울버햄튼이 게리 오닐을 경질하고 비토르 페레이라를 선임한 과정 속에 분명 이 포르투갈 출신으로 포르투갈의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와의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이 비토르 페레이라는 안드레 빌라스보아스의 오른팔 출신으로서 또 이 선수가 이런 이론가들이 갖지 못하는 이 선수들을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 또 이런 많은 포르투갈의 명장들이 보유한 다양한 언어 능력 포르투갈어 모국어를 쓰는 선수가 또 울버햄튼에 많기도 하지만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정말 다양한 언어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점 역시도 팀의 여러 선수를 이끌기에 정말 중요한 덕목으로 뽑히고 있고요. 이미 2022년에 에버튼이 베니테스 감독을 경질하던 시점에 새로운 감독 후보로 거론이 됐고 협의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랭크 램파드를 선임하는 결론이 나면서 그 기회를 놓쳤던 바가 있잖아요. 알샤밥 감독으로 일을 하다가 울브스의 러브콜이 오자 정말 이제는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코치진과 함께 울버햄튼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또 에버튼 감독 부임이 14년 사이에 한 차례의 기회가 더 있었다라고 해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의 첫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나는 전술을 중요시하는 감독이다. 팀의 정체성을 만들고 전술적인 전체성을 만드는 감독이다. 그리고 첫 훈련부터 이런 면들을 바로 시작을 했고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내가 단지 주입한 것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선수들이 자가 발전시키는 그런 축구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중요한 점이 포르투 대학의
비토르 프라데, 바로 전술주기화를 창안한 그 교수에게 직접 배우기 위해서 포르투 대학도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이 방식을 전승하고 있는 감독들이 무리뉴 감독과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인데요. 전술주기화 자체가 항상 모든 훈련을 공을 갖고 실전형으로 다음 경기 상대에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축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즉 기본적인 자기 게임 플랜도 있지만 매 경기 상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응용력이 좋은 축구를 구성하는 감독이고, 또 전술이 마치 GPS처럼 선수들을 경기 중에 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연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 있게 믿음을 갖고 GPS가 안내하는 길을 따르면 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전술적인 구성력을 갖고 있는 감독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리뉴 감독이 본인을 스페셜 원이라고 불렀고 위르겐 클롭 감독은 노멀 원이라고 했는데, 페레이라 감독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일을 한다. 워커홀릭 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임해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시간 최대한 열심히 잘 쓰고 열심히 많이 일을 해서 빠르게 점점 울브스의 경기를 한 울브스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축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하면서, 자신감이란 책임감이기도 하고 경기에 이기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즉 철학과 방향성을 위해 경기 결과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겨나가면서 우리 방식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리뉴 감독이 말했죠.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결과를 못 낸다는 거, 리빌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명이다. 그 철학을 계승하면서 페레이라 감독은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정반대의 성향으로 본인이 단기간에 전술적으로 또 경기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 맞대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의 약점을 쑥쑥 공략하면서 결과를 낸다면, 그렇다면 토트넘도 더 이상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내버려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선수의 역할도 중요해요. 마테우스 쿠냐가 올 시즌 정말 어마어마한 포텐을 터뜨렸죠. 네투의 이적과 황희찬 선수의 부상 및 부진 속에서 마테우스 쿠냐가 18경기를 뛰면서 10득점 4도움,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도움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곁에 193cm의 장신 노르웨이 공격수 웨르겐스트란 라르센이 또 좋은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도 6골 2개의 도움으로 호흡이 좋고요. 여기에 라얀 아이트누리가 3득점 3도움으로 왼쪽 윙백 포지션에서도 좋은 득점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게데스도 2골 4도움, 주앙 고메스도 중앙 미드필더로서 2골 1도움이고, 여기에 황희찬 선수까지 득점자 명단에 오르면서 무려 11명의 선수가 득점을 한 울버햄튼은 지금까지 정말 아쉬운 경기력이었지만 점차 풍성해지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마리오 르미나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 지역의 아쉬움이 되기도 했었고, 또 골키퍼 포지션의 주제사가 경기력 부진으로 후보로 밀린 상황들도 있었는데, 포르투갈 출신의 페레이라 감독이 오면서 주제사가 다시 자신감을 찾고 올라오기도 했고, 또 브라질 출신 주앙 고메스라든지 또 호드리고라든지 여러 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선수들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빠르게 팀의 밀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팀의 기록을 기반으로 한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울버햄튼의 기존 강점이 확실하게 역습축구였거든요. 오랫동안 3백 기반 역습축구를 해왔던 팀인데, 이 울버햄튼이 상성상 토트넘에 특히 강했어요. 상대 지역에서 공을 빼앗아내는 전방 수비력이 베리 스트롱이고, 또 중거리 슈팅을 통한 기회 창출, 기회가 왔을 때의 결정력, 역습, 카운터 어택 공격 등, 또 리드를 잡으면 쉽게 내주지 않는 견고한 선수비 후역습 전략 등이 강점이다 보니까 토트넘의 하이라인을 무너뜨리고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혀서 바로 공을 빼앗아서 득점할 수 있고, 토트넘이 범하는 실책을 또 놓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토트넘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의 득점 장면들을 보면 울버햄튼이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뒷공간을 빠르게 노리는 롱볼로 다 골을 만들어냈어요. 전반 20분의 선제골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윙백으로 뛴 세메두가 센터백으로 뛰었던 도어티가 오른쪽 사이드로 올라가고 세메두가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도어티가 내준 공을 세메두가 길게 뒷공간으로 때려주고, 이 때려준 공을 장신 공격수인 이 라르센이 본인이 받을 것처럼 경험을 하면서 스크린 플레이를 해주고, 그 바깥으로 그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간 게데스가 이 공을 잡아서 슈팅을 때린 게 골이 됐거든요. 다른 앵글로 보시면 들어올 때 보세요. 바깥쪽으로 오히려 라르센이 뛰어가면서 수비를 유인하고, 그 다음에 수비가 게데스를 막으러 가지 못하게 스크린을 쳐주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된 게데스가 슈팅을 때려 넣은 겁니다. 37분 장면도 롱볼이 중요했어요.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도허티가 오른쪽 윙백인 이 세메드가 쭉 올라갔을 때 수비가 밀려 내려오자 편안한 자세에서 아주 자유롭게 정확한
전환 패스를 왼쪽 전방으로 줬고, 이미 저 왼쪽 전방에는 왼쪽 윙백으로 뛴 호드리고 고메스가 손을 번쩍 들고 나에게 공을 달라라고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 배후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주고 호드리고 고메스도 빠르게 침투한 이후 골키퍼를 마주한 상태에서 깔끔한 터치로 살짝 좀 엉키긴 했지만 그래도 떼굴떼굴 구르면서 골문으로 이어졌고 2대0이 됐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3대0이 됐는데요. 45분에는 오른쪽 윙백인 세메두가 오른쪽 측면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게데스를 향해서 스루 패스를 줬고, 게데스가 돌파에 들어가다가 수비가 따라붙자 한번 접고 수비의 타이밍을 빼앗은 이후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마테우스 쿠냐에게 공을 줬는데 쿠냐가 각이 다소 없는 상태에서 벼락같은 대각선 슈팅을 때리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뒷공간을 한 번에 찌른 패스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토트넘의 하이라인 축구가 이런 롱볼에 레스터시티처럼 여러 차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맨유와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맨유전 골을 연상시켰던 코너킥 직접 득점을 쿠냐가 연결을 했는데, 이 장면도 사실 맨유의 경기를 페레이라 감독이 분석하면서 준비한 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세트피스에 있어서도 장신인 라르센을 활용하는 플레이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토트넘이 세트피스의 수비에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장면 역시 토트넘이 당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맨유전에는 황희찬 선수가 특히 후반전에 들어가서 맨유가 총공사에 나서니까 그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는데, 그 침투 플레이가 항상 약속된 플레이였고 항상 미끼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었어요. 79분에 오른쪽 센터백인 도어티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위치에서 오른쪽 윙백인 세메두가 정발 윙으로 뛰면서 수비 간격을 벌려놨잖아요. 달로와 리산드로의 간격을 벌려놓고 황희찬 선수가 이 리산드로의 뒤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바깥에 맥과이어는 바깥쪽에 라르센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를 온전히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간격을 만들어놨던 움직임 속에서 황희찬 선수의 컷백이 아쉽게도 라르센에게 닿지 못하고 맥과이어가 차단하는 상황이 됐죠. 89분에는 쿠냐가 밑으로 내려가서 스루 패스를 찔러줄 때 황희찬 선수가 또 한 번 달로와 리산드로의 사이로 딱 빠져들어갔고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았는데,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달로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아쉬운 공격 무산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후반 추가 시간 9분에 토미 도일이 자기 진영에서 가르나초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바로 뒷공간으로 때려준 공을 마테우스 쿠냐가 이어받아서 골문으로 달려들다가 더 확실한 위치에 있던 황희찬 선수에게 밀어주고 황희찬 선수가 원하나를 무너뜨리는 마무리 슈팅을 때렸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충분히 마테우스 쿠냐가 자기가 골을 넣고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부진했고 올 시즌 골이 없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황희찬 선수를 위해 양보한 장면이었거든요. 이것은 팀이 굉장히 끈끈하고 잘 뭉쳐있고 쿠냐 선수의 인성까지도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울버햄튼의 팀 정신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자신감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울버햄튼과의 역대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20전 9승 3무 8패로 호각인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토트넘의 성적이 울버햄튼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이 토트넘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상성상 명확한 역습 축구인 울버햄튼이 토트넘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역대 울버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11경기, 카라바오컵 1경기를 포함한 12경기에서 전적은 6승 1무 5패로 살짝 우세하지만 2도움의 기록밖에 없어요.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만 손흥민 선수가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2018-19 시즌에 2경기 모두 도움을 올렸던 것 외에 그 뒤로는 공격 포인트조차 올리지 못할 정도로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기 토트넘은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 중인 가운데 벤 데이비스가 부상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풀핏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잖아요. 드라구신 선수가 노팅엄 원정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울버햄튼전의 출전이 불투명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그레이와 그 파트너가 데이비스가 되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 다 본래 풀백이 주포지션이 상황이다 보니까 전문 센터백이 없이 이렇게 뒷공간 공략이 뛰어난 울버햄튼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 경기, 노팅엄과의 경기도 어린 센터백을 쓰기보다는 비수마를 센터백으로 배치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드라구신의 몸 상태, 데이비스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정말 최악의 수비가 구성될 수 있겠고요. 울버햄튼은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이성 공격수 사라비아, 중앙 미드필더 리미나가 부상이지만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라르센, 황희찬, 그리고 고메스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뒷공간의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 게데스 대신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포지션은 그대로 고메스, 안드레, 세메두, 아이트누리, 쿠냐, 라르센 등이 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수비 라인도 토티, 고메스, 부에노, 도어티 등이 뛰겠죠. 토트넘은 솔랑키 원톱에 오른쪽에 또 한 번 존슨에게 또 기대를 걸어볼 것으로 보이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진하다는 비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베르너가 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비스의 몸 상태가 좋을 경우에 그레이의 파트너로 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비수마가 센터백으로 뛸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사르, 벤탄쿠르, 쿨루셉스키, 좌우 풀백으로는 우도기 포로의 출전이 전망이 됩니다. 스펜스가 퇴장을 당하면서 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이겠죠.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는 토트넘의 승리 1.58 배당률로 토트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 경기는 역배당 무승부 4.79배나 울버햄튼 승 4.67배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는 경질로 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경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2024년에 문을 닫는 마지막 한국인 유럽파 선수의 경기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실시간 소통,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에 현지 반응과 분석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